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그 2차 대전을 들어갈 건데, 교재로 간다면 228쪽이 되겠네요. 그죠? 자, 앞에 강의에서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뭐 유럽의 질서, 이걸 우리가 베르사유 체제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한 1차 대전 이후에 다시금 2차 대전이 벌어지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졌냐면 바로 경제공황이라는 게 터지게 돼요. 그럼 전쟁은요, 유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전개가 됐잖아요.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근데 유럽이 이제 황폐화됐을 것이고, 그 황폐화된 유럽에 대한 전후 복구 사업을 합니다. 그럼 1차 대전에서 다시 가면 1차 대전이 1914년에서부터 1918년까지인데 이 1차 대전 이후에 무슨 복구 사업을 할 것이다? 전후 복구 사업을 하는데 이 복구 사업에서 누가 이제 중심적 역할을 했냐면 미국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에 직접 처음부터 참전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개입했죠. 그리고 전쟁 자체가 아메리카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유럽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그닥 겪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이 미국이란 나라가 유럽에 대한 전후 복구 사업에서 이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전쟁 자체는 1918년 11월 달에 끝나잖아요. 11월 달에 끝났고 1919년부터 이제 파리 강화이라든지 베르사유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결되면서 19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후 복구 사업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대략 한 10년 정도 전개가 된 거예요. 10년 정도 전개가 됐는데 어떤 거냐? 여기에 과잉 생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잉 생산. 쉽게 얘기하면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죠. 전후 복구 사업에서 여러분들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무너졌을 때 그걸 다시 건설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노동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여기 있는 건설 자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멘트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생산을 해서 유럽에 갖다 팔아 먹었었던 겁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이게 전후 복구 사업이 전개됐을 때 1929년 요 무렵이 되면 수요는 점차 감소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공급은 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이런 현상. 그래서 이제 과잉 생산이 나타나게 됐고 물건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즉 풍요 속의 빈 곳. 창고에는요 물건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그 물건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하나의 기업이 자빠지니까 연쇄적으로 기업들이 또르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결국은 뭐가 벌어지게 되냐면 경제 공황이 발생이 됐었던 겁니다. 그럼 이 경제 공황이라는 게 1929년도 10월에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미국에서 시작됐을 때 당황한 미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적 위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후 복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럽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 투자한 많은 돈들을 뭐 하느냐? 급하게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유럽에서 자금이 쫙 빨려나가요. 쫙 빨려나가니까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또 자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럽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쪽에서 또 자금을 또 쫙 빨아들이게 되죠. 지금 결국은 전 세계 대공황으로 이제 확산이 된 겁니다. 즉 미국에서 1929년 10월에 이제 시작되었고 세계 대공황으로 이제 30년도에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되는데 그 각각의 세계 대공황 이 과정에서 국가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펼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라면 미국은요 당시에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 이 루즈벨트가 올라와서 30년대 초반에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럼 뉴딜 정책이라는 거는 수정 자본주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순수한 자본주의에서는 정부가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수정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직접 경제활동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당시에 수정자본주의 이론은 이제 케인즈 이런 학자들이 이제 주장했었던 건데 이걸 수용을 해서 뉴딜 정책, 정부가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뭐 하겠다? 개입하겠다, 통제하겠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뉴딜 정책이 있었냐면 여기에 농업조정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농업조정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AAA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생산량을 이제 정부가 통제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배추의 생산량이 너무나 많으니까 배추는 좀 줄이고 대신 무를 심으세요. 이쪽에서는 목화를 심으세요. 이런 식으로 농업 생산량을 조절해주는 시장에 단순하게 맡기지 않고 정부가 통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griculture Adjust 그다음에 Act 그래서 AAA법이라고도 간혹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냥 농업조정법 생산량을 뭐로 통제하고 있다? 법으로 통제하고 있네요. 그럼 정부가 개입했다, 국가가 개입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테네시강 계곡을 개발할 건데 이 테네시강 계곡
개발공사. 자, 이럽시다. 이 테네시계란 강에요. 제방을 다시 쌓고 그다음에 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방을 건설하고 댐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건설 자재와 노동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기업들이 이제 도산을 하면서 실업자가 다수 양산이 됐을 건데 그 실업자들이 자, 직장에서 지금 어때요? 직장이 없어졌으니까 실업자가 됐고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소비 활동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 테네시 강이라는 계곡을 자, 정부가 직접 개발을 주도하면서 아까 실업자들 그들을 갖다가 그렇죠.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겁니다.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이거를 다시 건설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뭐 이딴 것들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은 기업들이 다시금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자, 그런 사업이 바로 테네시강 계곡 개발 공사였었던 거죠. 자, 이거 외에요. 자, 와그너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와그너법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사장님들이죠. 자신들은 자, 손해를 보지 않고 자, 이제 빨리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직장을 억지로 못 하는 걸 폐쇄시키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경영이 어렵다. 라고 하면서 직장을 폐쇄시키는 자,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완전 파리 목숨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럼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어떤 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들한테 많은 권한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만든 게 와그너법입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즉 사장님과 1대1의 대화를 하면 얘들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었던 게 바로 와그너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설린외교라는 걸 할 거거든요. 자, 설린외교라는 걸 할 건데 요거는 뭐하고 연결하냐면 달러 블록이라는 거하고 연결을 해드릴게요. 자, 달러 블록. 이 선자가 무슨 선자냐면요. 친선 관계. 린자는 뭐냐면 이웃 린자. 그러니까 이웃 국가와 친선 관계를 늘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을 때 그 미국에 이웃 국가라 한다면 자, 누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멕시코라든지, 자, 여기 멕시코라든지, 자, 여기 캐나다. 그럼 이 캐나다와 멕시코 얘네들과의 교류 관계를 늘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도 달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폐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함께 쓸 수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친분 관계를 더 늘리는 정책. 이게 바로 설린 외교 정책입니다. 그 설린 외교에 의해서 자, 달러 블록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 좀 이따 보면은요. 영국과 프랑스도 블록 경제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의 블록 경제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영국이 이렇게 있었다고 친다라면 영국의 식민지 이들과의 사이에 자, 이렇게 블록을 설정할 거예요. 자, 블록을 자, 파운드 블록. 그럼 파운드라는 화폐를 쓰는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끼리만 자, 경제적인 교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국들은 여기 있는 영국뿐만 아니라 어디에? 영국의 식민지 이쪽에 경제 활동에 개입하지 말아달라. 우리끼리만 뭉쳐서 우리끼리만 살아남겠다. 이게 바로 영국의 블록 경제거든요. 그래서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를 썼는데 미국도 블록 경제가 있긴 해요. 근데 미국의 그 달러 블록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그닥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자, 여기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자, 요 정도 이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의 블록 경제와는 다른 자, 그런 블록 경제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설린 외교를 통한 즉 주변 국가와 좀 친선 관계를 늘려서 자, 달러의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자,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아무튼 미국은 뉴딜 정책. 두 번째, 자, 여기에 영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영국을 가면은요. 좀 아까 얘기했듯이 블록 경제를 쓰게 되는데 이 블록 경제 파운드 블록입니다. 영국과 그다음에 영국의 식민지,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 자,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다른 나라들의 경제 개입을 차단시키는 자, 그런 정책을 우리가 블록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경제공황의 위기를 자, 극복하기 위해서 맥도널드 거국 내각. 자, 맥도날드 거국 내각이 자, 수립이 됩니다. 자, 이 정도.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자, 누구 이름 기억하시면 되고요.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자, 여기서는 자, 맥도널드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아무튼요. 영국. 자, 그다음에 자, 프랑스로 가게 되는데 이 프랑스도 무슨 경제 정책을 썼냐면 블록 경제를 자, 하게 돼요. 블록 경제. 블록 경제. 얘들은 화폐 단위가 프랑이니까 자, 프랑 블록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프랑 블록.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얘들은 인민 자, 전선
내각이라는 거를 자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인민전선 내각. 좌파들, 자 그들과도 함께 이제 손을 잡아서 인민전선 내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결론은 프랑스와 영국은 무슨 경제했다? 블록 경제했다. 됐죠? 자 다시 블록 경제했다. 블록 경제했다. 그럼 얘들은 뉴딜 정책했다. 그러니까 경제공황이 발발이 됐을 때 각 국가들이 그걸 극복하는 어떤 그 사례들을 자 국가별로 연결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압축한다라면 뉴딜 정책. 됐죠? 뉴딜 정책.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할 거는 미국도 블록 경제가 있었는데 미국의 블록 경제는 영국과 프랑스의 블록 경제와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 자 이들은 무슨 외교를 통한 설린 외교를 통한 자 그러한 달러 블록이었었다는 거. 자 문제는요. 문제는 얘들이 문제예요. 뒤늦게 출발한 아이들. 자 후진 자본주의 국가 얘들이 문제인데 즉 산업혁명에 좀 뒤늦게 성공을 할. 자 얘들이 자 누가 있냐면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 자 이런 애들인데 요네들이 무슨 주의 국가가 될 거냐면 전체주의 국가가 될 거예요. 그럼 전체주의는 뭐냐? 전체주의는 국가지상주의를 외치는 겁니다. 자 국가지상주의 즉 국가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 따위는 희생되어도 무관하다. 이게 이제 자 국가지상주의 전체주의 국가의 자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은요 전부 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게 돼요. 자 군국주의 정권이 수립됐고요. 세 번째 간다라면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 체제에서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자 나치당 그래서 나치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솔리니를 중심으로 해서 파시스트당이 만들어지는데 자 파시스트당을 중심으로 하는 독재, 그래서 파시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들의 나름의 자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간다라면 얘들은요 언론과 자 사상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자 언론과 사상을 철저히 통제했다더라. 이때 이 사상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냐면 방공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요. 그럼 방공협정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손을 잡자. 방공협정 1937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전체주의 국가에 자 누가 있었냐면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 얘네들이 바로 전체주의 자 국가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의 공통점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지상주의를 외치고 있다. 국가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된다? 개인의 희생을 우리는 당연하게 인식하는 이러한 국가를 우리는 전체주의 국가들이라 합니다. 아무튼요 얘네들의 공통점 살펴봤고 얘네들을 다시금 하나씩 이제 파헤칠 건데요. 누구부터 파헤칠 거냐면 이탈리아부터 먼저 파헤쳐 볼게요. 이탈리아.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1차 대전에서 얘들은 무슨 국이었었느냐? 승전국이었었네요.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했었죠. 왜 중요했었냐면 여기는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원래 무슨 동맹의 멤버입니까? 삼국 동맹의 멤버잖아요. 그죠? 삼국 동맹은 누가 있었냐면 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있었는데 이 삼국 동맹의 멤버였었던 이탈리아는 실제 전쟁이 시작됐었을 때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승전국 쪽에 가서 싸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탈리아는 1차 대전에서 승전국입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사회가 매우 어땠냐면 혼란스러웠었답니다. 쉽게 이런 겁니다.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비용을 너무나 많이 쓴 겁니다. 전쟁 비용을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협상 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서 전쟁에서 승전국의 지위를 가져가려면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무기 막 이런 것들 따라하다 보니까 전쟁 비용을 너무나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났었을 때 자, 경제와 사회 혼란이 가중이 돼요. 어느 나라는? 이탈리아는. 그럼 이 구조에서 무솔리니가 자, 뭘 조직하냐면 파시스트당. 자, 파시스트당을 자, 조직하게 됐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로마로 자, 진군을 합니다. 그럼 로마로 진군하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1922년도거든요. 로마로 진군했다. 그런 다음에 1926년도에
일당 독재 체제를 자 구축하게 돼요. 그럼 일당 독재 체제가 26년인데 이 연도가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22년인데 돌아가 볼게요. 경제공황이라는 게 터진 시점이 언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경제공황이 1929년도잖아요. 그래서 경제공황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경제공황을 터졌을 때 미국은 무슨 정책으로? 뉴딜 정책으로. 영국은 뭐로? 블록 경제로. 프랑스도 뭐로? 블록 경제로. 나름대로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후진 자본주의라고 불려지는 후진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들은 전체주의 국가를 공통점으로 하면서 그럼 얘들은 뭐 할 건데요? 경제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 침략 전쟁을 할 건데 그 침략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러한 공통된 국가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국가지상주의, 군국주의. 그러면 여기에 이 군국주의 경제공황 이후란 말입니까? 근데 예외가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탈리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 일단 그 세 나라를 볼 때 1차 대전에서 승전국이냐 패전국이냐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경제공황 전에 전체주의가 수립됐냐 경제공황 후에 수립되느냐 그 관계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22년이니까 연도 외우지 마시고 경제공황이 1929년이니까 아 경제공황 전이구나. 그래서 이탈리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제공황 전에 전체주의 국가가 이미 성립이 됐고요. 하나 더 본다면 로마로 진군했죠. 진군이 뭡니까? 군대 이끌고 들어간 거죠. 그럼 쿠데타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권력을 잡은 거는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이 경제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외 침략을 할 겁니다. 그럼 대외 침략을 하는데 알바니아를 보호국으로 만들고요. 알바니아를 자 보호국으로 삼고 이게 1927년입니다. 뭐 연도 외우지 말고요. 알바니아를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여기를 자 침략을 할 겁니다. 침략을 하는데 요거는 1939년이에요. 1939년.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를 자 침략을 했는데 1935년에서 1936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35년이라고 돼 있고 어떤 책엔 36년이라고 돼 있는데 자 2년간 전쟁이 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가 침략을 자 결국 뭐냐면 막아냅니다. 막아내는데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에는 누가 있었냐면 메넬레크 자 2세가 있었는데 이 메넬레크 2세가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내정 개혁을 통해서 근대화에도 성공을 했고 또 여기 있는 이탈리아 침략을 막아내면서 결국은 독립을 유지해 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메넬레크 2세의 집권 시기에 이탈리아 침략을 막아내면서 이들은 그럼 이건 이탈리아 입장으로 간다면 패배한 거네요.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승리한 거네요. 그래서 나중에 아프리카를 우리가 다시 배울 건데요. 아프리카에서 배우면 알겠지만 아프리카에 7개의 나라가 들어가서 식민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7개의 나라가 들어가서 여기저기 땅을 쪼개 먹는데 그 과정에서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라이베리아. 이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라이베리아는 1847년도에 만들어진 나라인데 얘는 미국에서 넘어온 흑인 노예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건너온 흑인 노예들이 만든 나라거든요. 그래서 얘가 자 자유의 나라. 어쨌든 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미국에서 건너온 흑인 노예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눈치를 봐요. 이거 미국과 관련된 나라네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식민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라이베리아. 두 번째는 바로 에티오피아인데 이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침략을 막아내요. 자 이탈리아 침략을 막아냈을 때 당시에 자 누가 있었다? 여기 있는 메넬레크 자 2세가 있었다더라. 자, 이 정도. 이건 아프리카에서 볼 거예요. 아무튼 자 이탈리아도 침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그래서 계속 전체주의 국가들을 하나씩 자 파헤쳐 보는데 이번에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 구조를 똑같이 잡을게요. 자, 1차 대전에서 야, 그러네요. 얘들도 승전국이었었네요. 그죠? 승전국. 영일동맹. 그 영일동맹의 근거를 두고 다시 가면 영일동맹의 근거를 두고 1차 대전에 참전해서 승전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전국의 지위가 있었다. 그리고 얘들은 경제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나요? 아니죠. 1차 대전 때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게 돼요. 즉
중국의 산둥반도 쪽에 있었던 독일 세력을 밀어내면서 그들한테 많은 이권들을 빼앗았고 더불어 중국 정부에게 21개조를 요구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을 합니다. 두 번째, 경제공황이 터졌네요. 자, 경제공황이 터졌을 때 무슨 회담이 있었냐면 런던 회담, 런던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 런던 회의라는 게 군비를 감축하자라는 회의예요. 그래서 이 군비를 감축하자라는 런던 회의, 여기에 군부 세력의 불만이 이제 가중되는데 1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군비를 감축합시다. 군비를 감축합시다 라는 회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1921년에 워싱턴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워싱턴 회의 1921년입니다. 그 다음에 런던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 런던 회의에는 1930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전 세계가 이제 긴장을 하는 겁니다. 경제공황이 빵 터졌었을 때 세계 대공황으로 분명히 확산이 됐고 이 세계 대공황 과정에서 이거 세계대전 또 전쟁이 벌어질 수 있겠는걸? 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야 잠깐만 뭐 해봐. 우리 무기를 감축하자. 각 국가별로 무기를 감축하자. 라고 지금 회의를 열었단 말이죠. 그럼 이 회의에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워싱턴 회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런던 회의 때 더 많은 군비 감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더 많은 군비 감축을 당했다? 그럼 이 회의에 참여했었던 일본의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즉 군부 세력의 입장에서는 우리 밥그릇을 다 지켜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돼요? 불만이 커지면서 그 정당 정치인들을 잡아하느냐? 암살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부 정치인들을 암살을 하면서 정치적 권력을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게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정권이 수립이 될 건데 얘들도 뭐를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네요. 네 번째 간다라면 이들이 대외 침략을 이제 할 건데요. 그럼 대외 침략 과정에 1931년 만주 사변이 있었고요. 1933년 됐죠? 그 다음에 상하이 사변이 있었네요. 상하이 사변. 상하이 사변. 1932년. 미안해. 여기 31년. 그러면 만주 사변과 상하이 사변 그 직후에 얘가 뭐 하게 되냐면 국제연맹을 뭐 하느냐? 탈퇴합니다. 나 그런 거 안 할란다라고 국제연맹을 탈퇴해요. 그러면 이탈리아 볼까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아까 대외 침략했지 않습니까? 이 대외 침략을 하면서 얘들도 국제사회가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안 할란다라고 국제연맹을 37년도 요 무렵에 이제 탈퇴합니다. 37년도에 이들은 탈퇴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33년도에 1933년도에 국제연맹을 탈퇴해요. 아무튼요. 만주사변, 상하이사변 그 직후에 국제연맹 탈퇴. 하나 더. 이번에는 무슨 전쟁? 중일전쟁을 벌일 겁니다. 이 중일전쟁은 1937년에 발발이 되어서 일본이 패망하는 1945년까지 진행이 될 거고 그 중간에 2차 대전이 터지는 거죠. 일본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독일에 대한 이야기. 독일은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인 거 기억나시죠? 패전국입니다. 두 번째 간다라면 그럼 패전국이었었고 경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나요? 경제가 혼란스러웠었죠. 왜 그랬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바로 배상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겁니다. 배상금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경제가 이제 계속 혼란합니다. 당시에 정부가 바이마르 공화국인데 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화폐를 남발을 하거든요. 화폐를 남발을 해. 그럼 물가가 이제 폭등하면서 경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공황까지 터져버린 겁니까? 경제 대공황까지 발발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웠는데 즉 불난 집에 누군가가 기름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의 큰 혼란이 나타나게 됐고 세 번째 이 과정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의 총선 승리. 1932년도 히틀러의 나치당이 총선거에서 결국 승리했는데 당시에요. 히틀러는 이제 중산층들을 집중 공략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주택과 토지 이런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 그 중산층들을 집중 공략을 해서 당시에 이제 그 경제 혼란이 가중되면서 공산주의가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봐라! 공산주의가 자꾸 확산되고 있고 저들한테 정권을 넘기면 너희들 재산 다 뺏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산층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투표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와준 거죠. 그래 결국은 히틀러의 나치당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총선거에 승리했다. 와우. 일본과 이탈리아는 군국주의 정권이 수립될 때 뭐 했습니까? 군국주의 정권이 수립됐을 때 여기에 있는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죠.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는 거. 요거 함께 비교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히틀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르사유 체제를 뭐 하겠다? 따르지 않겠다. 거부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르사유 체제의 거부 선언했다. 요 내용을 말로 풀었을 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배상금 지불을 거부합니다. 나 배상금 못 갚겠다. 배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도 이제 뭐 하겠다? 군비를 다시금 확장하겠다. 베르사유 조약의 핵심이 뭐였었냐면 자국의 영토를 일부 빼앗겼고 해외 식민지 다 빼앗겼고 엄청난 배상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군비 제한이었었거든요. 근데 베르사유 체제를 거부했다는 얘기는 군비를 이제 확장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배상금을 더 이상 갚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네 번째, 그러면서 군국주의 정권이 이렇게 수립이 된 거죠. 이때 무슨 침략 나가면 됩니까? 대외 침략 나가면 되는 거죠. 대외 침략 나갑니다. 그러면 대외 침략을 나갔었을 때 라일란트를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하는데 이 라일란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1차 대전 이후에 평화를 위한 노력. 그러니까 프랑스가 독일의 루르 지방이라는 공업 지역을 점령을 했었을 때 그 전쟁을 막아보겠다라고 도스가 제안했죠. 배상금을 줄여주자. 도스안. 그 다음에 25년도에 로카르노 협정. 2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부전 조약. 그리고 29년도에 영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로카르노 협정. 그 로카르노 협정에 의해서 뭐 했습니까? 비무장지대로 설정을 했고 독일을 국제연맹에 가입을 시켜줬었죠. 그러면서 이 라일란트가 비무장지대였었는데 거기를 이제 침략을 해서 점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독일은요. 국제연맹에 가입을 했어요. 언제요? 26년에 가입했거든요. 26년에 가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국제연맹에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탈퇴합니다. 여기 언제냐면 1926년. 그러니까 미안해요. 33년.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은 국제연맹에 탈퇴한 시점이 같아요. 33년. 이때 이제 국제연맹을 각각의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국가 이 세 나라의 공통점 우리가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국가들이 전체주의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느냐 아니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이 수립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1차 대전에서 승전국이냐 패전국이냐 이거와 함께 경제공황 전에 수립되느냐 경제공황 후에 수립되느냐. 그러니까 경제공황 전에 전체주의 국가의 수립이 나타난 거는 이탈리아죠.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경제공황 이후에 전체주의 국가가 등장을 한 거고요. 아무튼 이 전체주의 국가들 요들에 의한 몇 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전개가 될 건데 1939년에서 45년까지고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이다. 여기서요. 하나 확인할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에스파냐 내전이 있었는데 이 에스파냐 내전에서 일단 총선거가 이제 에스파냐에서 진행됐는데 그 총선거에서 누가 승리했냐면 좌파가 승리하거든요. 좌익 세력들이 승리했어요. 좌파가 이렇게 승리했었을 때 그 좌파 정권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여기에 있는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프랑코 정권 이렇게 할까요? 당시에 36년도 총선거가 있었고 다시 가면 총선거가 1936년도에 있었고 결국은 이 총선거에서 누가 승리했냐면 좌익 세력들이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이 만들어졌어요. 사회주의 정권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때 유럽으로 사회주의가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이 에스파냐 내부에서의 쿠데타가 벌어져서 좌파 정권에 대한 도전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과의 내전에서 얘들을 누가 도와줬냐면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가 지원한 겁니다. 그럼 독일과 이탈리아가 왜 여기를 지원했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에스파냐의 좌파 정권이 안정적으로 성립이 돼버리면 유럽 주변 지역으로 사회주의가 빠르게 확산될 거기 때문에 그걸 막겠다라고 얘들이 지원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좌파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이 당시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에스파냐의 내전을 즉 프랑코 정권을 도와주면서 어느 도시 하나가 집중 공격을 받게 되는데 건물들이 파괴되고 완전히 황폐화돼요. 그 도시 이름이 어디냐면 게르니카. 그래서 그 게르니카의 파괴된 모습을 피카소가 그림으로 남기게 됐죠. 그 작품 이름이 바로 게르니카입니다. 그래서 게르니카라는 이 작품, 피카소의 작품인데 2차 대전 바로 직전 에스파냐의 내전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 우익 세력들을 지원하면서 파괴된 그 내전에서 파괴된 도시의 모습을 형상화시킨 그림이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아무튼요. 그럼 에스파냐 이 내전을 지원하고 나서 여기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는 누구랑 함께 손을 잡았냐면 일본과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무슨 협정이 체결되냐면 방공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될 겁니다. 그럼 방공협정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겠다. 그랬을 때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죠.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일본의 도쿄. 그럼 로마와 여기 있는 도쿄와 베를린을 중심축으로 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확산을 막겠다. 추축국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추축국이 뭐 된다? 형성이 된다. 아무튼 이들은 이제 동맹 관계인 거죠. 그래서 방공협정까지 확인하시고요. 2차 대전의 발발, 전개 과정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일단 전쟁 바로 직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뭐 하느냐?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하는데 이게 38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독일 같은 경우는 라인란트라는 동네를 이제 침략을 했죠. 라인란트라는 동네를 침략을 했고 여기에 있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상태에서 뭐 하게 되냐면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수테텐 지방 체코슬로바키아의 수테텐 지방을 국제사회에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요 예전에 그 1차 대전 패전국이었었기 때문에 독일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가 다 이제 어떻게 돼요? 상실된 거거든요. 즉 신생 독립국가로 다 빠져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이 뭐라고 그래요? 군비를 다시 재무장을 하고 아까 베르사유 체제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땅 다 내놔라 라고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수테텐 지방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이제 모여요. 민헨에 모였습니다. 민헨 회담을 개최할 건데 이 민헨 회담을 통해서 민헨 회담을 통해서 거기는 가져가도 돼. 요 정도는 가져가. 대신 더 달라고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여기에 회담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아무튼 독일은 수테텐 지방을 얻어갔네요. 이때 독일은요. 요번에 어디를 달라가냐면 독일은 폴란드도 달라갑니다. 폴란드의 회랑이라는 동네. 이 회랑이라는 지방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거를 영국과 프랑스가 거부하게 된 거죠. 그럼 영프가 거부를 하게 됐고 지금 폴란드도 떨고 있어요. 폴란드가 떨고 있었을 때 영프가 걱정하지 마.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내가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제 폴란드를 안정시킵니다. 아무튼 회랑이라는 동네를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폴란드 아닙니까?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보면 18세기에 이 폴란드는요. 세 개 나라가 누구 있었죠? 러시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로이센. 이 세 개의 나라가 폴란드를 분할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해체가 되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나폴레옹에 의해서 유럽 전역이 다 장악됐기 때문에 여기를 전부 다 어디죠? 폴란드를 프랑스가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면서 무슨 회의가 수립됐고요? 빈 회의가 수립됐고 빈 체제. 그 빈 체제가 있었을 때 이 폴란드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러시아가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죠? 러시아가 대부분
차지하게 되었다더라. 18세기 때까지는 세 개 나라가 딱 n분의 1로 분할 점령을 했었는데 19세기 나폴레옹 이후에 자, 빈체제, 그 빈체제에서 러시아가 대부분 다 여기를 차지했는데 이 러시아가 1차 대전에서 자, 어땠습니까? 전쟁 중간에 발을 빼버렸죠. 독일과의 단독 갱화. 브레스토 레토프리스크 조약. 그래서 얘가 전쟁의 중간에 발을 빼버렸기 때문에 결국 무슨국 취급 당한다? 패전국 취급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누가 독립할 수 있었다고요? 폴란드가 자, 이 폴란드가 독립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폴란드가 1차 대전에서 신생 독립국으로 독립돼 있었는데 그 폴란드 땅을 독일이 뭐라 하는 거예요?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예전에 18세기 때 폴란드에 대한 나름대로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폴란드 그 땅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누가 거부했습니까? 영프가. 그건 안 돼. 라고 거부했죠. 이때요. 이 독일은 뭐 하게 되냐면 19세기 때 러시아가 대부분 차지했었잖아요. 19세기 때.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소련이 돼 있는 겁니다. 소련한테 야, 소련아, 나 폴란드 먹으러 들어갈 건데 너도 거기 지분이 좀 있으니까 함께 들어가는 게 어때? 대신 우리 서로는 싸우지 말자. 오케이?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독일과 소련 사이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결국은 어디를 때려버리냐면 폴란드를 침공을 해요. 그럼 폴란드를 이렇게 침공했었을 때 소련도 폴란드에 들어가서 일부 땅을 사실은 이때 뺐습니다. 근데 그 뭐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가십시오.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놓고 폴란드를 침공했다. 그래 결국은 몇 차 대전이 터지는 거냐면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겁니다. 자, 독소 불가침 조약 2차 대전 바로 직전입니다. 39년이고요. 2차 대전 39년에 폴란드 침공. 그러면 얘가 폴란드를 침공했었을 때 누가 아까 폴란드를 도와주기로 했습니까? 영프가 떨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프랑스가 개입을 하겠죠. 프랑스의 개입이 나타났다. 전쟁이 이제 확산될 거야. 자, 5번째 간다라면 쭉쭉 갈게요. 이제 5번째 간다라면 이 독일이요. 유럽을 장악을 해 나가는데 독일이 유럽을 장악해 나가는데 프랑스를 결국 뭐 하느냐면 프랑스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가 망합니다. 1차 대전 같은 경우는요. 마른 전투와 솜 전투 이런 걸 통해서 프랑스가 독일의 침략을 막아냈는데 이번에는 못 막아내요. 그래서 1940년 프랑스가 망하게 됐고 여기에 독일의 꼭두각시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BC 괴뢰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그럼 BC 괴뢰 정권은 당시에 이 BC라는 도시에 페탱이라는 사람을 우두머리로 앉혀놓고 이 페탱은 독일의 꼭두각시인 거죠. 그래서 독일의 꼭두각시 정권, BC, 괴뢰 정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뭐 한 거라고요? 프랑스가 망한 겁니다. 됐죠? 6번째, 아까 폴란드를 도와주겠다는 게 누구도 있었습니까? 영국도 있었잖아요. 그럼 독일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영국을 공격하겠죠. 그러면 독일이 영국을 이렇게 공격했을 때 당시에 처칠 내각의 저항이 있었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프랑스는 망했잖아요. 프랑스는 망했는데 여기에 있는 망명정부가 만들어져요. 망명정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망명정부에서 드골 장군 이 드골 장군이 자유 프랑스 뭐 이런 걸 조직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독일에 저항을 합니다. 레지스탕스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장투쟁을 통해서 누구한테? 독일에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드골 장군은 영국에 들어와서 망명정부를 만들었다. 그럼 이들이 저항으로 인해서 전쟁이 뭐 되기 시작하냐면 장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들이 전쟁이 장기화되었다? 독일은요. 영국의 1차 대전 때 영국이 개입했었으면 이들을 어떻게 고립시키지? 라고 하면서 무제한 잠수작전을 썼어요. 2차 대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영국의 저항으로 인해서 전쟁이 자꾸만 장기화되니까 더 많은 무기를 갖다 화력을 쏟아 부어야 돼요. 더 많은 화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탱크라든지 전투기 이런 것들을 막 대량으로 이용할 건데 탱크나 비행기들을 여러분들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석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석유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석유 자원에서 서남아시아라든지 이집트 지역 뭐 이쪽에 가서 석유를 확보하고 싶은데 그쪽 같은 경우는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크라이나.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걸 줄여서 우리가 소련이라고 하는데 그 소련은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나라가 연방을 만든 거거든요. 그 안에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지방에 석유 자원이 풍부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독일이 결국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요. 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게 돼요. 그럼 독일이 소련을 이렇게 침공하게 되는데 그럼 소련에 이제 또 저항이 나타나겠죠. 자, 소련의 저항이 나타날 것이고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전선이 다시 또 크게 두 개로 확대된 거네요. 아무튼요, 소련을 침공했다. 전쟁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아시아 쪽으로 잠깐 와볼게요. 지금 이게 나열하는 게 여러분들 전쟁의 전개 순서, 과정대로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시아 쪽에 왔었을 때 일본이 어디를 침략하냐면 동남아시아를 침략해요. 이 동남아시아를 침략하는데 시점이 언제냐면 1940년이거든요. 그럼 1940년에 동남아시아를 침략했는데 내용은 이런 거죠. 프랑스가 40년에 망했거든요. 그럼 40년에 프랑스가 망했으니까 프랑스의 식민지가 동남아시아에 어디 있습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남아 쪽에 있는 프랑스의 식민지를 먹겠다. 그리고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일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를 침략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자원도 많고 병력이 많단 말이야. 그들과의 전쟁에서 더 많은 원료나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이쪽을 침략하게 된 거죠. 아무튼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당시에 무슨 CD 포위 작전이 나타나냐면 ABCD 포위 작전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그럼 ABCD 포위 작전은 뭐냐면 A가 아메리카입니다. 여기 실제 있었던 작전이에요. A가 아메리카고요. B는 브리티시, C는 차이나, D는 더치, 네덜란드입니다. 그럼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쪽에 석유 자원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차이나는 중국이고요. B는 브리티시인데 영국은 미얀마라든지 말레이 연방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죠. A는 아메리카인데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동남아시아에 자기들의 식민지가 있는데 때마침 동남아시아에 일본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동남아시아로 침략해 되어온 이 일본을 침략의 목적이 뭐냐면 전쟁 물자를 더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안 되겠다.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기들의 식민지에서 경제적인 고립이다. 무슨 말이냐? 일본 쪽으로 전쟁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본 쪽으로 전쟁의 원료가 되는 것들이 반출되는 거를 막아보겠다. 경제적으로 일본을 고립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ABCD 포위 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누가 주도했냐면 미국이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안 되겠다. 미국의 직접 개입을 막기 위해서 먼저 선방을 때리자.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 나타납니다. 하와이에 당시 미국 함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 함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되죠. 이게 1941년입니다. 1941년이고 12월 달이거든요. 1941년 12월 달인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41년도 8월 달에요. 대서양 헌장이라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럼 대서양 헌장은 1941년 8월 달이라고 말씀드렸고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41년 12월 달입니다. 그럼 얘가 12월 달이다. 이걸로 인해서 누가 참전하냐? 미국이 참전합니다.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처음부터 참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 대전 때는 17년도에 독일의 무제한 잠수작전 때문에 2차 대전에서는 일본의 진주만 기습 때문에 참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41년 12월 달에 참전한 거죠. 그럼 요게 대서양 헌장이라는 게 내용이 뭐냐면 영국의 처칠, 그다음 미국의 루즈벨트. 그들이 만나서 야, 전쟁 끝나고 나서 말이야. 평화기구 다시 만들자. 국제연합 이런 거 다시 만들자라고 약속했었던 게 대서양 헌장인데 시점상으로 본다면 어느 나라가 미국이 몇 차 대전에 2차 대전에 참전하기 바로 직전. 넉 달 전인가요? 넉 달 전에 대서양 헌장이 발표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참전했다는 겁니다. 요거 전후관계 따져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10번째 간다라면 미국이요 결국 전세를 역전시킬 겁니다. 미국의 승리 뭐가 있으냐?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게 있어요.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거를 승리하게 됐다. 미드웨이 해전. 이게 1942년이라 할 수 있겠고요. 11번째 간다라면 다시 이제 열로 들어올게요.
미드웨이 해전 말고 이제 과달카날 해전이라는 게 43년에 있었는데 그건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동아시아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독일이 소련을 아까 침공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자 결국은 독일을 무찔러요. 자 이게 뭐냐면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42년도에 침략을 들어갔으니까 42년도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42년도부터 이제 본격화돼서 43년도에 마무리된 건데 누가 이긴 거라고요? 소련이 승리한 겁니다. 소련의 승리. 자, 43년이네요. 요 시점에서 올려볼까요? 요 시점에서 연합국들이 아프리카의 상륙에 성공해요. 그럼 아프리카의 자 상륙에 성공을 하게 됐고 이 아프리카에 당시 누가 있었냐면 이탈리아가 있었는데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를 19세기에 침략했는데 에티오피아를 점령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9세기에는 에티오피아가 막아낸 건데 나중에 1935년도에서 자 36년도 이 당시에는 먹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까 제가 필기한 거에서 35년, 36년에 침략했을 때 이때는 먹혀요. 그러니까 1896년 요 아도와 전투라는 전투가 있는데 요 전투에서 메넬레크 2세가 막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는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제국주의 침략에서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 이건 맞는 문장인데 2차 대전 바로 직전에 다시금 자 침략을 받은 거네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패배라고 썼습니까? 이탈리아가 패배했다고 썼는데 아니죠. 이탈리아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35년도에서 36년도 사이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요거는 이탈리아가 승리한 겁니다. 이탈리아가 패배한 거는 요때 패배한 거예요. 19세기에 1896년 아도아 전투에서 패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추정해 놓으시고요. 돌아오시면 그럼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쪽에 어쨌든 식민지도 가지고 있었고 리비아라든지 자 그다음에 에티오피아를 또 나중에 침략을 해서 여기를 점령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연합군들이 아프리카 상륙을 해서 여기 있는 이탈리아를 항복시킵니다. 요 시점이 언제냐면 43년. 그럼 43년도에 이탈리아가 항복이 됐고요. 자, 13번째 가볼까요? 노르망디 자 상륙작전이라는 게 펼쳐져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44년도에 있었던 거고 자 이걸 통해서 누구를 해방시키고요? 자 프랑스를 해방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독일을 결국 뭐 시킨다? 독일을 항복시키게 돼요. 그래서 독일이 1945년도에 항복을 합니다. 그럼 남은 건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일본 하나 남은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을 했고 독일이 항복을 했고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는데 뭐 거부하죠.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8월 6일 자 그다음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자 투하가 됐고 여기는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이제 리틀보이, 작은 꼬마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고 나가사키에는 이제 팻맨, 뚱뚱한 사람 이런 닉네임을 가진 원자폭탄이 각각 투하가 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는데 45년 8월 자 15일이 되겠죠? 이 중간에요. 소련이란 나라가 이 대일전에 참전해요. 그러니까 소련은 주로 독일하고만 싸웠는데 자 마지막에 일본과의 싸움에도 이렇게 참전을 했었다는 거. 자, 확인하십시오. 전쟁의 전개 과정을 자 이렇게 나열해 드렸는데 1차 대전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용어들을 좀 확인하시면 돼요. 1차 대전과 비교해서. 아무튼 전쟁의 전개 과정 자, 이 정도. 결과의 값을 가볼까요? 결과의 값을 간다라면 2차 대전 이후에는 연합국들과 패전국, 저기 있는 전체주 국가들이죠. 그 패전국들이 자, 동시에 강화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고요. 뭐게 되면 개별적으로 각각의 강화 조약이 체결되는데 일단 자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봅시다. 독일에 대해 가면 독일은 서독과 자 동독으로 자 이렇게 분할 점령을 해서 들어올 건데 누가 들어왔냐면 영국, 자 프랑스, 자 미국이 들어와요. 미가 들어와서 자 서독에 대한 통치를 대신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동독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이 들어와서 이쪽에 대한 통치를 대신해 주게 되죠. 베를린은요. 수도 베를린은 공동 관리합니다. 자, 그랬다가
여기에 있는 서독정부가 수립이 돼요. 서독정부가 자 1950년에 수립이 되면서 결국은 동서독은 자 뭐 된다? 분단이 될 겁니다. 동서독은 자 분단이 되다. 두 번째 간다라면 자 여기에 있는 일본. 일본 같은 경우는요. 연합군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미군만 들어와요. 자 미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자 미군정이 실시되다가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1951년 뭐를 회복받냐면 주권을 자 이렇게 회복받습니다. 1951년에 주권을 회복받는다. 그래서 얘들은 자 50년에 서독정부가 수립되고 자 동독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서독정부, 동독정부 분단이 됐고 주권을 회복하는 건데 얘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자 주권을 회복했다는 거. 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주권을 뺏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전쟁 중간에 이제 일찌감치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43년도에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합국들이 자 그들을 점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권을 뺏지 않아.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자 어떻습니까? 독일이요. 전쟁 바로 직전에 38년도에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상태에서 2차 대전에 지금 전개가 있었던 거고 오스트리아도 미, 영, 푸, 소 4개 나라죠. 자, 이 4개의 나라가 자 공동 관리합니다. 공동 관리합니다. 그랬다가 주권을 자 회복시켜 주는데 1955년 중립을 조건으로 자 이제 국제사회에서 너는 어느 쪽 한편에 치우쳐서 전쟁에 참전하면 안 된다. 중립을 지켜라라는 조건으로 결국 이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주권을 이렇게 되돌려주게 되죠. 자, 여기 이제 2차 대전 이후의 결과의 값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국제연 합의라는 게 만들어질 겁니다. 1945년 10월 달에 만들어질 거고요. 전쟁 끝나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라는 게 열리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를 통해서 국제연합이 만들어졌다. 얘는요. 뭐하고 비교하시냐면 국제연맹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국제연맹 같은 경우는 맹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군사적 기반이 없었다는 거. 강대국이 불참했다는 거. 근데 얘는 다 합해졌어요. 자, 국제연합은 군사적 기반이 있습니다. 유엔군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강대국들도 모두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진 평화기구가 국제연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경제공황과 그 다음에 경제공황 이후에 각 국가들이 대응 방식, 그 과정에서의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들에 의한 뭡니까? 침략전쟁,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전개됐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은 쌤이 다음 강의에서 살짝 살펴봐 드리면서 뒤쪽에 있는 2차 대전 이후의 냉전체제 여기를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 경제공황 극복하는 방법, 각 국가별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에서의 전개 과정 순서대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